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홍상훈입니다. 오늘은요, 하루 종일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가 온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요, 다소 후텁지근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자, 오늘 매일경제에만 나와 있는 기사로 좀 보이는데요. 빚이 많은 공공기관 집중 관리한다. 그러면은 어디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름이 있습니다. 한전, 그리고 가스공사, LH 포함될 듯하다. 자, 정부, 그중에서 기재부가요, 재무위험 기관을 지정하는 것, 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재무위험을 과연 무슨 뜻인가? 부채 비율,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 빚이 너무 많은 기준이죠. 200% 초과를 기준으로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관리 대상 기관이 11곳 정도로 꼽히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을 놓고 경영평가를 할 텐데, 그럼 만약에 경영평가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기관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인사들 물갈이 신호탄의 이유가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립니다, 지금요. 자,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팬데믹이다. OECD 38개 국가 물가. 지난 4월 기준으로 보니까요, 전년 대비 9.2% 뛰었습니다. 거의 10% 넘게 오른 겁니다. 평균치가 이렇습니다. 좀 더 보죠. 미국, 유럽 등 40여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도요, 당장 주유소 가보면 실감하실 겁니다. 휘발유 가격도 요즘에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공식 집계하는 120개 가운데 91개 국가에서 물가가 5% 넘게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요즘에 북한 심상치 않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뭔가 또 쏴 올렸어요. 좀 더 보죠. 김정은 강대 강이다. 정면 승부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심각해집니다. 2년 만에 대적 투쟁을 거론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적, 누가 봐도 우리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적 강조에 맞불을 놓은 듯 하는데요. 지금 핵실험 등 군사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언급 하루 만에 방사포 발사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뭔가 북한이 인선을 했는데요, 굉장히 강경파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런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시죠. 자, 지금 국회요, 각 정당이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집안 싸움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잘 안 들어가고 있죠. 이 상황입니다. 국회 공전에 만취 운전 논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못하고 있다. 지금 장당 후보자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인사청문회를. 그러나 못 열고 있어요. 국회가 헛돌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여야가 법사위 자리 다툼 평행선, 그리고 시급한 민생법안 철도 표류, 그리고 인사청문회 못 여니까요. 이렇게 되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임명 강행해도 국회가 할 말이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문제,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뭔가 조치를 취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백약이 무효.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봐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요, 큰 그림이 있죠. 뭐 제목도 있는데요. 지금 제목을 보면 물가 얘기입니다. 미국의 경우 기름값이 1년 사이에 62%가 올랐다는 거고요. 계속 뭐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있다. 그리고 끊어지는 글로벌 공급망, 이렇게 되면 세계 극빈층 올해 뭐 거의 1억 가까이 극빈층이 늘어난다. 물가가 오르니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큰 그래프인데요. 주요 국가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그려놨는데 지난 4월, 5월 두 달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터키입니다. 무려 73% 넘게 올라갔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요. 거의 2배 아닙니까? 그러면은 1년 전에 비해서. 옆에 보면 아르헨티나가 58.8, 러시아 17.1, 체코 뭐 10% 넘는 국가들이 즐비해요. 좀 더 가겠습니다. 쭉 가면요. 그나마 좀 낮아 보이는 게 여기 영국인데 9%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 미국은 8.6, 독일 7.9, 쭉 가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요 아래쪽이죠. 5.4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지만요. 이건 평균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 호주는 가장 낮게 표시되는데 그래도 5.1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입니다. 위쪽으로 조금 올려주세요. 카메라요. 자, 여기 있습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입니다. 미국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싼 나라로 꼽히거든요. 여기 보면 1갤런인데요. 1갤런이면 우리로 쓰는 단위로 치면 3.8리터 정도 됩니다. 굉장히 용량이 크죠. 1갤런 기준으로 2021년 6월에는 3달러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요 5달러 지금 넘어서고 있답니다. 급격하게 오른 겁니다. 물론 우리 휘발유 가격이면 싸다고 하지만 이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도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물가 좀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경향신문 기사가 하나 있는데 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실감하실 수 있는 물가입니다. 가격 상승률을 보니까요. 지난 5월 기준이에요. 치킨, 짜장면, 떡볶이 순서로 이게 오른 순서입니다. 그럼 치킨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지난달 외식물가 지수인데요. 치킨값이 6개월 사이에 6.6%, 그리고 39개 식품 평균 4% 이상 오른 겁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물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특히 식료품 물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럼 대책이 무엇인가? 다음 보겠습니다. 정부 물가 뾰족수 안 보인다. 대책 얘기를 지금 소개해드린 기사인데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국제 유가 폭등에 배기하기 무효다. 지금 유류세를 내렸는데 이거 인하 효과 이미 상쇄됐다. 내렸는데 그 내린 폭만큼 기름값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탄력세율로 37%까지 인하 가능하지만 이거 얼마 안 남았다. 소비자 체감 크지 않다. 그리고 식료품 가격, 특히 돼지고기, 뭐 관세 얘기 나오죠. 무관세로.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뭐 이런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속수무책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관세도 무관세도 동원을 했고요. 유류세 부분도 정부가 동원했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금리밖에 없죠. 결국 뭐 통화 당국 네. 중에 매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인플레 파이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물가가 오를 것 같은 기미를 보이면 바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는 그런 통화 당국의 수장을 인플레 파이터, 매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 모두 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했기 때문에 그거에 우선 대응한 차원에서 재정에서는 돈을 풀고 통화 측면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데 급급했죠. 그러면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돈을 좀 넉넉하게 돌아다니게 해주자. 이런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만 해도 손실보전금,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손실보전금 주는 것 때문에 선거 국면에 그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최근에 추경 60조 중에 29조가 그 명목이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급이 됐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되는데 재정에서는 돈을 그렇게 무작정 좀 풀어야 되는 상황. 코로나의 후유증이잖아요.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 계속 오르면요. 우리 임금 아무리 끌어올려 본들 실질 구매력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속빈 강정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가 참 역부족이에요. 왜냐?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생필품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값 같은 거 오를 때 그 이전에 나왔던 뉴스 밀값이 올라서 짜장면 재료 그렇습니다. 지금 감당이 안 된다. 뭐 빵값 다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예. 했잖아요. 유류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거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렇게 연동이 돼 있는 것들까지 다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백약이 무효다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결국 경제 주체 모두가 다 감내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견딜 견뎌내야 되는 수밖에 수밖에. 없는데요. 정책의 엇박자는 가능한 지금부터는 좀 줄여야 된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정에서 돈을 푸는 거 이거 선거 끝났잖아요. 예. 선거 끝난 이 국면에는 욕먹을 각오를 하더라도 금리를 끌어올리는데 재정에선 계속 돈을 푸는 이런 엇박자는 소용이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향후에 또 다른 한 번의 추경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식의 돈 푸는 건 예. 비록 선거가 끝나서 이제 정부가 고개를 돌려버렸다라고 욕을 먹더라도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 모두가 사는 길이다. 돈 풀고 금리 올려서 이게 오히려 상쇄가 돼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성장은 제자리 걸음 또는 오히려 후퇴. 예. 물가는 계속 올라요. 그러면 금리 임금 아무리 올려줘 본들 소용이 없게 된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내가 나 살기 바쁘다라는 식의 예. 욕심만 부린다면 예. 공멸로 갈 수 있다. 지금은 금리 올리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걸 어찌됐든 감당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각국이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는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린다면 돈의 값이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돈을 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중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뭐 물가 얘기했는데 요 기사 다시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치킨 값이 지난 5월 가장 많이 올렸다는데 이 치킨 값이라는 게 좀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치킨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이 있습니다.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름이 들어갑니다. 자, 닭은요, 사료값이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오르는 거죠. 밀가루 다 올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기름값, 식용유입니다. 역시 또 우크라이나 영향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자, 일단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요. 그런데 아까 잠깐 윤경호 의원께서 설명하셨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제는 제자리 또는 오히려 침체로 가고 있다. 이게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뛰는데 경제는 오히려 안 좋은 거. 그럼 이게 더 심각해지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성장을 짓누르는 물가다. R의 공포가 들이운다. R은 그러니까 영어 표기인데요. 리세션, 경기 침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경기 침체까지 동반을 한다는 거죠.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진짜 물가가 오르는데요. 고물가가 오래되면은 소비 심리가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돈 갖고 이거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최악의 인플레이션, 주요국들이 공격적인 긴축을 하게 되죠.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장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 길 바꾼데 성장 발목 우려 커진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이미 경기 침체 초입에 이미 들어섰다. 그럼 이거 더 심각해지는 상황인데요. 유경호 의원님, 경기 침체 이미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섣불리 자신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예. 기업, 가계, 경제 주체들의 움츠러드는 이 심리적인 효과 예. 이것도 크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이 환율이라는 변수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둘이 희비가 엇갈리기는 예. 하는데요. 수출업체는 팔아서 가지고 와서 우리 돈으로 바꿨을 때 더 많은 돈이 그렇죠. 들어오니까 좋지만 그 수출업체들이 수출만 오로지 하면 괜찮은데 수입 비중이 높으면 예. 그거 역시 상쇄돼 버린다. 그렇죠.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이나 재료를 외국에서 사오면은 비싸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가게든 기업이든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까지는요. 대개의 경우에 저성장 국면에서는 코로나 같은
외부 변수가 있는 국면에서는 예. 정부 지출로 대부분 다 버텨왔어요. 그 정부 지출을 뒷받침해 주는 건 저금리 체제였죠. 그렇죠. 이 두 개가 서로 맞물렸으니까 괜찮았죠. 그래서 그 덕을 본 게 뭐였습니까?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주식시장 이미 찬설이 예. 내린 지 오래됐죠. 부동산은 뭐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금리를 끌어올리는 판에서는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살 수 있습니까? 그러네요. 당장의 부담이 커지는데. 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담보대출 하는데 당장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갭 투자 같은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산에 대한 투자는 두 번째 문제고 당장의 이런 생필품 오르지요. 그다음에 예. 기업들은 본업을 영위하는데 영향을 받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까지 더 가해지는 예. 이게 이제 이 리세션 경기 침체라는 거의 공포인데요. 이건 예. 악순환이 되는 이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다 보면 예. 일본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아까 앵커가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성장은 멈춰 있어요. 멈춰 있는 예. 거예요. 경제 볼륨이 커지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 같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볼륨에서는 예. 2%대 전년 대비 2%대 성장 그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물가가 그걸 상쇄해 버리는 깎아버릴 예. 만큼 올라버리면 그거는 제자리 걸음 또는 후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저 같은 평론가들이 논설위원이 할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솔직하게 호소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잔치 그런 거 정말 꿈에도 꿀 생각 없이요. 이제는 우리 선거 끝났으니까 예. 이제 좀 솔직해지고 지금부터는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제가 좀 욕을 먹겠습니다라고 용감하게 얘기를 해야 예. 경제도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집권 여당 소속인 홍석준 의원님 오늘 나와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여당과 정부,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이른바 뭐 당정대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과거 이제 행정 경험도 좀 있으시고요. 자, 이거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거 무슨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예, 조금 전에 윤경영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추경호 장관도 며칠 전에 물가의 심각성을 경고를 했고,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대외 의존형 경제로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좀 취약한데 이번에는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다 물가를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돈이 많이 풀렸다는 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어떤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이제 예. 특히 석유 그리고 밀 이런 양축을 중심으로 이제 끊겼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위기를 좀 느끼고 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석유 수입에 대한 어떤 탄력 세율을 뭐 적용을 해서 이제 인하를 하고 하지만 임시 방편인 거고 예. 일단은 임시 방편이지만 저는 빨리 원전 가동률을 빨리 최대한 올려야 된다. 이 지금 이제 전기 가격 요금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 요금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예, 아마 예.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글로벌 이런 스플라이 체인에서 외부 의존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특히 지금 가축이 오르고 가축 사료가 오르는데 가축 사료 거의 전부는 지금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크라이나가 좀 많은데요. 예.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국내 대체 문제도 이번에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의 공급 재편을 대해서 심각하게 정부 정책적으로 예. 경제 안보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정부의 고민은 결국 이제 이자율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요를 조금 이제 예. 통제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가계 기업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주택 대출이라든지 아파트 예. 대출을 많이 받은 지금 가계가 많은데 예. 지금 금리가 인상되면 금리 부담이 또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심각해집니다. 그 이자 부담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시중 금리가
최근에 나온 상품으로 본다면은 1년 정기 금리가 벌써 3%대에 진입한 상품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대였거든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시중 금리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다. 미국 연준에서 이렇게 지금 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이제 가계 부담, 기업 부담 때문에 예. 정부의 어떤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정부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뭐 전세 공급망에서 우리의 좀 뭐랄까요, 좀 의존도를 좀 줄이고 이런 거 좋긴 한데 당장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만만치 않다. 그리고 금리도 이게 자칫 잘못 금리를 많이 올렸다가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금은 그냥 견뎌야 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은요. 어쩔 수가 없답니다. 지금 상황이. 이게 뭐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뉴스 자체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뾰족한 대책이나 이런 건 전문가들도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죠. 수박 금지입니다. 이 수박이 과일을 말하는 건가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박이 많이 팔고 많이들 사시는데 이 수박을 금지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수박이란 말 쓰면 가만 안 둔다. 어제 그냥 강하게 경고를 한 거죠. 이건 정치권에서요, 의원들 그리고 뭐 정당분들 이 단어 쓰면 진짜 가만 안 둘 겁니다. 어제 경고했어요. 그리고 팬덤 정치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 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수박이란 말이요, 이 과일에서 시작이 됐지만 뜻은 이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겉은 민주당인데 안에 들어가면 민주당 아닌 것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쓸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민주당이 친명, 비명, 뭐 사문 5열에 주말에 간담회를 열어서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발언 좀 그만하세요. 이거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8월 말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제 뭐 여러 가지 이게 이 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균형 위에 유지한다. 이런 입장도 좀 냈습니다. 자, 그럼요. 우상호 위원장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수박이 뭡니까 수박?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한나라당이라는 소리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같은 당 구성원한테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심지어 공당의 대표를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신 분한테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자기 모멸 아닙니까? 이 특정 과일에 관한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표현 이거 자기 모멸이다. 그리고 과일 얘기 좀 그만해라. 도대체 왜 과일 갖고 이렇게 비유를 하냐? 과일은 죄가 없다. 지금 이 얘기예요. 최영철 편집위원.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표현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부의 적, 겉과 속이 다르다. 알고 봤더니 저쪽 편이군요.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수박. 근데 이거 우상호 위원장이 쓰지 말라고 금지했어요. 근데 금지를 아무리 해도 의원들은 모르겠는데 지지자들 사이에 이게 금지가 됩니까? 벌써 유행어가 돼버린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지난 대선 때 기자협회 토론에 박용진 의원이 나왔을 때 어느 패널이 박용진 의원한테 물었어요. 예. 여태까지 정치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수박이라고 답변하더라고요. 본인이 수박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싫다. 그건 완전히 혐오 표현인데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은 진보 정당을 좀 했었거든요. 젊은 시절에. 그렇죠. 민주당에 들어가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이분은 끊임없이 예를 들어 빨갱이로 많이 몰렸다는 것이죠. 너 파란 줄 알았더니 너 까보니까 너 빨갱이네. 이만큼 이게 혐오 표현입니다. 이게 진보 정당 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혐오 표현인데 우상호 의원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혐오 표현인지를. 예.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상황이 심각하다. 예. 싸움의 상황 그리고 금도를 넘어선 싸움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어휘를 마구 쓰면서 서로에 예. 대해서 거의 뭐 총질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상호 의원은 좀 이 말을 쓰는 것만큼은 참아라. 이걸 쓰면 정말 당이 망한다. 이 정도의 경고를 한 걸 저는 풀이됩니다. 근데 이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은 쉽지 금지한다고? 않겠지만 이런 말을 계속해서 서로에 대해서 총을 난사한다면 저 민주당의 미래는 없겠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고 그러니까 이런 혐오 표현까지 한다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이게 민주당이 사실
혐오라든가 배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보수 정당이 해왔던 행태에 대해서. 예. 그런데 자신들이 저런 것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싸움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예.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우상호 의원은 지금 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혐오 표현부터 중단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민주당이 그 다음 총선에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예. 어쨌든 싸움부터 좀 멈춰야 되겠다는 그러한 뭐 절박한 인식을 우상호 위원장이 하고 있어서 혐오 표현을 일단 멈춘다면 이성이 좀 살아날 것이고 그렇다면은 조금 감정의 골도 메워질 것인데 예. 그렇지만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금 의원이 저는 8월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온다면 이게 또 싸움이 좀 더 격화되지 않을까. 이재명 의원이 안 나온다면 싸움이 뭐 정도가 좀 약해지겠지만 예. 만약에 나와버린다면 저런 싸움의 정도가 우상호 위원장이 휴전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가지 않을까. 저는 뭐 이재명 의원의 판단에 따라서 확전이냐 종전이냐 예. 휴전이냐 뭐 이렇게 국면 전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수박 논쟁까지 상황이 이른 배경, 시작점은요.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에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조금 지나더니 이재명 의원이 8월 전당대회 당대표에 도전하는 게 맞는가 틀린가 이 얘기로 번져가면서 더 거쳐진 상황이에요. 찬반 의견이 굉장히 나리손채로 대결했거든요. 그 사이에서 한쪽을 겨냥해서 수박이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싸움이 커진 겁니다. 지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역시 같은 내용 다루고 있죠. 우상호 수박 단어 사용 금지. 그런데요. 이와 동시에 이광재 전 의원, 이제 전 의원 됐습니다. 최근에 지방선거 출마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전홍 전당대회 불출마를 해야 된다. 이전홍은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그럼 이재명 의원은 이른바 뭐 친명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죠, 본인. 그리고 여기 전해철, 홍영표 이 두 인물은 이른바 친문입니다. 지금 친명과 친문의 거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당내에서. 자, 불출마, 세 명 다 불출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파 갈등 그리고 민신 당신 괴리도 숙제 이런 가운데 민영배 의원 복당 질문에 계획이 없다. 지금 무소속이 됐죠.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관련돼서 어떤 처리를 위해서 당을 나갔는데 지금 뭐 계속 뭐 복당 이런 얘기 좀 나오는데 이거 계획 없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이광재 전 의원이 한 말, 이전홍 전당대회 불출마해야 된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렇게 되면 뭐 저렇게 될 리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누가 출마할 수 있을까를 대단히 고민을 해야죠. 현실적으로 이 세 명 정이 빠진다면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되면은 당의 내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면은 누가 어느 세력이 예.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권을 잡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예. 좀 막막해요. 그러면 다시 또 586? 아니면은 지금 해체를 선언한 뭐 GT계랄지 예. SK계랄지 뭐 이런 쪽에서 또 뭘 할 수 있을까? 신경미 전 의원님, 요 이광재 의원 바로 다시 좀 불러오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화면으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명에 대해서 불출마를 하고 대안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7080 연대생의 신진 세력에 기회를 줘야 된다. 이른바 X세대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70년대생, 80년대생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저렇게 되면 정말로 완전히 새로 판을 짜자는 얘기인데 예. 새로 판을 짜는데 뭔가 좀 밑그림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좀 밑그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쭉 했는데요. 전혀 지금 내용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좀 이따 기사에도 또 뭐 소개가 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또 이원욱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이 또 뭐 맞붙었죠. 또 예. 윤영찬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이 그렇습니다. 또 지금 현재 맞붙어 있죠. 그리고 뭐 당원 게시판은 오히려 수박 발언으로 지금
점철이 돼 있습니다. 수박 발언을 금지하라고 그러니까 우상호를 타겟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맞받아치는 아주 좀 우스운 꼴이 돼 있어가지고 예. 어저께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일요일 날 경고가 별로 그렇게 실효성을 갖고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룰 얘기를 살짝 건드렸거든요. 예. 룰 변경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현재로서는 전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룰 변경을 건드리는 순간 룰 변경 여부 내지는 방향을 놓고 예. 당이 내용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어저께 발언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수박 금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내용이 더 가속화되고 가열화되고 이광재 의원이 지금 전 의원이 삭발을 하고 했습니다만 예. 저에게 귀를 과연 기울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매우 의심스럽고요. 수박 발언은 사실 작년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처음 나왔죠. 예. 근데 그때도 경고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박이란 단어는 광주 민주화 항쟁 때 나왔던 이 시민들을 폭도로 몰면서 했던 조롱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박 발언은 제발 쓰지 말라고 호남 쪽, 특히 광주 분들이 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거든요. 그 표현이 더군다나 민주당 안에서 서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된 그게 거예요. 지금 0.73%의 대선 패배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또 지선 패배에서 오히려 더 수박 발언이 가속화가 돼 있으면서 예.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훨씬 더 가열차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호 어제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예. 전혀 효과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한테 이 수박이라는 단어를 꺼내거나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신 분들 많거든요, 정말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단어인데 이걸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가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계파 얘기가 좀 있어요. 자, 비이재명계 비명 쪽에서는 철험에 해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험에 이게 초선들 모임인데 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거로 통하는 그런 의원들의 모임이죠. 그러자 친이재명계는 무슨 소리 합니까? 도둑이 소리친다. 아니 계파로 혜택 보신 분이 누군데 누구 보고 계파 얘기하면서 해체하랍니까? 또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양측 또 충돌이다. 그러니까 앞서서 있던 이 수박 논쟁과 함께 또 계파 논쟁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 내용이 또 소개돼 있죠. 이원우, 김남국 두 의원이 수박 사진과 함께 맛있다 이렇게 올리니까 지금 국민에게 시비가 없는 겁니까? 또 이렇게 또 반박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윤경호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계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계파 해체하라 한쪽에서 주장을 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계파 갖고 득본 쪽은 누군데 누구 보고 지금 해체하라고 그래?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럼 결국엔 또? 그러니까 지금 왜 민주당이 이렇게 내부에서 내홍을 겪을까? 흔히 하는 말로 내년 내후년에 있을 총선의 공천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8월에 전당대회에 대표가 되는 쪽이 당의 주도권을 쥐고 그들이 그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네. 근데 이제 공천권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그 사당화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당화.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 나왔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공격할 때 사당화라고 하는데 특정인의 의중, 특정인의 파벌, 예. 그리고 이너서클 이들만 중용을 한다 이런 건데 그게 과연 정당이냐? 그리고 그게 과연 수권을 겨냥하는 국민 다수를 상대로 하는 국민 정당이냐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의 정당 정치가 아직도 참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선거 한 번만 치르고 나면은 한때는 20년 집권을 자기들 그렇죠. 내부에서 하는 얘기지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했던 정당이 이렇게 그냥 뿌리조차 없는 것처럼 흔들리는데 그 기본에는 바로 이런 이 공천권이라는 거를 행사할 때 예. 보여주는 사당화 이런 게 언제든지
튀어나온 그러니까 계파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계파의 수장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하면 예. 계속 다음 공천을 받는다. 그거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다른 분들이 비판을 또 하더라도 예. 흔히 말하는 팬덤에 그 휘둘리는 팬덤을 오히려 활용하는 그런 식의 당원 구성, 정치 그거 해서는 좀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중도를 끌어안고 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을 당원 내지는 지지 세력으로 이끌어 가려면 그 팬덤 정치라는 예. 거에 대해서 정말 욕을 먹는 꼭 물러날 뿐이 아니라도 예.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 분이라도 전 그거에 몸을 던져서 싸워야 앞으로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계파 정치를 불식하는 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팬덤 정치, 팬덤이 사실 연예인들에게 좀 해당된 거잖아요. 굉장히 열성적으로 어떤 특정 연예인을 응원하고 좋아하는 분들, 팬인데 굉장히 이게 정치권으로 오면서 약간 문제를 일으킨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강성 지지하는 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게 하면 환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치인에게 후원금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과 갈등이거나 대립하는 정치인에게 문자폭탄이 갑니다. 뭐 이런 게 지금까지 벌었던 현상들이었거든요. 자, 민주당 내에서도 그동안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은 듯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문제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지금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도 역시 좀 뭐 야권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요. 최근에 한 가지 얘기를 꺼냈다가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죠. 이 얘기입니다. 윤석열 X파일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 딱 꺼낸 거예요. 그러자 여권에서는 아니 저러는 의도가 뭡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국정원장 마치시고 이제 돌아오신 분이 이 얘기입니다. 국정원에 정치인 X파일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한 거죠. 그러자 대통령실은 전 국정원장 입이 너무 가볍다. 뭐 공개하고 교도소 보자. 뭐 이런 불쾌감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자 본인이 또 사과도 했어요. 진화에 나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정원에 보면은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을 그 조난 자료, X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박정희부터 예. 박근혜 정권까지. 대통령까지 있는 겁니다. 60년간 있는 것이 메인 서버에 또는 일부 기록으로 남아 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터뷰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질문을 받았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료도 있나? 그러자 디테일하게 얘기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본적으로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홍석준 의원님, 박지원 전 원장의 이런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박지원 원장 전 원장의 발언은 정말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예. 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시 후보에 대한 X파일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했죠. 예. 뭐 밝혀진 게 없죠. 뭐 있었으면 벌써 뭐 나왔겠죠. 그런데 또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이 저런 식으로 X파일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 기업, 언론인 X파일이 예, 있다. 있다. 뭐 그게 또 뭐 공개되면 뭐 기업이 망하고 이혼을 해야 예. 되고 정치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 60년치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럼요. 그게 예. 본인의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존재감 내지는 또 민주당에 또 입당 신청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단히 부적절하고 예. 본인이 비록 사과는 하셨지만 국정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상당히 좀 길을 의심케 하는 사실은 발언입니다. 사실 일반 공직자라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상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것을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국정원법에서는 그런 것을 더 강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에 관련된 취업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정원장까지 하신 분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정치 불신, 공직자 불신 이런 어떤 우리 국민들 간에 국가의 어떤 불신을 어떤 예. 초래할 대단히 어떤 부적절한 말씀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요 두 가지 갈래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직 국정원장이 재직 시에 알게 됐던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밀이잖아요. 정보입니다. 이거를 밖에 나가서 나 뭐 알고 있어요, 나 봤어요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건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런 한 가지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요. 아니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 또 귀가 가는 겁니다. 60년치가 있는데 거기에 누구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요? 이른바 X파일이 쌓여 있다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요. 신경민 전 의원님. 현역 의원 시절에 정보위원회 좀 맡으셨잖아요. 그럼 4년 동안 예. 정보위를 그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부터 보고도 많이 받으시고 이제 네. 공개가 되는 내용도 있고 안 되는 내용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파일 작성 이거를 또 제가 질문을 드려서 만약에 있다 없다 말씀하시면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있는 건 비밀이 아니니까요. 예. 그 국감을 하고 가끔 예. 정보위를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보위가 국정원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예. 정보위에도 국정원이 잘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을 가지고 이제 통제하는 것과 정보를 가지고 통제하는 뭐 그런 것 정도 인사도 잘 알려주질 않고요. 예. 하여튼 그 문제는 고요하게 남아 있고요. 이 X파일 이게 이제 조난 자료라고 그러죠. 조난 자료가 60년 동안 쌓인 걸 그러면은 국정원이 기능을 이 국내 사찰 문제를 해체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현안으로 그때 나왔죠. 근데 이 자료가 일단 뭐 엄청난 자료가 있고요. 국내에서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다 조난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이나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뭐 경제 어떤 활동을 좀 굵직하게 하시는 분들은 대개 다 뭔가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정치 그리고 관청, 예. 언론, 기업 뭐 해가지고 거의 다 그리고 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고 지방까지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자료가 60년 동안 쌓여 있는 거고요. 예. 국정원에 이제 기능 변경을 했을 때 이 자료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현안이었거든요. 근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왜 그러냐면은 예. 경찰로 공안 수사에 관련된 간첩 수사죠. 간첩 수사 기능이 넘어가고 국내 사찰을 중지한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 그럼 이 자료를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예. 경찰이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경찰로 이관하는 순간 이 자료가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르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 그 자료라는 거는 지금은 자료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더 이상 생산하진 않지만 예. 이미 60년 동안 생산된 자료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예. 경찰로 이관하는 순간 그게 경찰의 통제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이 자료의 문제는 뭐냐면은요. 예. 정확한 팩트도 있지만은 그 자료의 독자가 누굽니까? 권력자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생겼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과 그 당시의 권력자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과 그 당시의 권력자들 예.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독자에 맞는 그런 성향의 정보가 생산되면서 선정성도 포함이 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이 포함이 돼 있을 수밖에 예. 없죠. 그리고 정보의 그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경찰로 이관했을 때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공개를 했을 때 예. 나타나는 파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그냥 일단은 손대지 말고 내버려 두는 그러면은 것이 지금 좋겠다라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만 있다는 소리인데 이걸 다 폐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게 정부 문서기 때문에 예. 폐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예. 취하지 않으면은 정부 공문서를 그냥
자의대로 폐기하는 것도 불가능한 걸로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박지원 원장이 내가 사실은 아무개 것을 봤을 것이다고 이제 살짝 흘리는 거죠. 아니, 그러면 다른 언뜻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파일 얘기까지 꺼낸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요. 사실은 예. 그때 생각을 했던 폐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김규현 국정원장이 탄생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분은 외교관 출신이긴 한데요. 예. 이분이 만약에 마음을 잘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또 그 다음 국정원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가 된 만큼 방향은 좀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꺼내 놓으니까 막 방금 말씀대로 아니 이게 폐기 문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누구누구 파일이 있다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이 무슨 내용이길래 또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갑니다. 지금 이상하게. 물론 이제 본인이 수습을 했어요. 이건 유의하겠다. 이러면서. 그러나 일단 뭐 말 꺼내놨습니다. 있다라고 꺼내놨습니다. 지금. 자, 이번 키워드는요. 민들레 불발입니다. 오늘 이렇게 식물 이름이 참 많이 나오네요. 수박도 나오고 민들레도 나오고요. 지금 이게 뭐 다 과일도 있고 뭐 야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불발됐어요, 민들레. 자, 기사. 요 국민의힘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좀 해보련다. 제대로 해보겠다, 이제 자기 정치.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 자기 정치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되게 부정적이에요. 근데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랬어요. 작심 발언했다. 자, 친윤 갈등 키울라 대응 자제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준석 대표와 친윤이 불편한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좀 더 보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제 뭐 취임 1주년 뭐 이런 거 맞이해서 이제 기자들하고 질문도 받고 얘기 좀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참은 당대표 어디 있었는가? 나 많이 참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옳은 세상과 당을 위해 내 의견 더 투영하겠다. 내 의견 주장한다. 이제 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게 최근에 불거졌던 조기 사퇴론 이런 걸 일축하려는 의도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그런 비판과 비난을 가해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참았습니다. 공적인 목표를 수행하느라 당의 대선과 지선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제 개인이 자기 정치 측면에서 입은 피해는 너무 심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따져 물을 것이고 적어도 당당하게 논쟁하고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많이 참았다 그동안. 그리고 자기 정치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련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 뭐 언제는 자기 정치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뭐 할 말은 좀 있겠죠. 뭐 몹시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대선에 승리했고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예. 거기에 대한 농공행상에서 자신이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좀 난 것 같습니다. 내 공인데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공을 자꾸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가져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때까지 잘 피해를 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몰라주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내 피해를 정말 독하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데 당대표로서 뭐 선거에 이긴 공로는 인정해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께서 인정하시겠지만 예. 저것이 또 갈등의 씨앗이 된다면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시겠죠. 지금 민주당인 지금 패자로서 굉장히 시끄럽게 됐고 국민의힘도 승자로서 다시 시끄럽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그 한가운데 서지 않을까 뭐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준석 대표의 뉘앙스로 봐서는 다음 당대표에 한 번 더 재심을 묻겠다는 적극적인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뭐 저 지난번에도 당 대표 될 때 아무도 예상치 못했고 그때 예. 제가 물어보니까 당신 당 대표 할 자신 있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한 3등 할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당 대표가 됐으니까 예. 아 이거 잘만 하면 관리 잘하면 충분히 당 대표가 될 수 있고 차기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야말로 힘 있는 당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에게도 과감하게 예. 큰 할 말을 하는 그러한 독한 당대표가 되겠다는 그러한 자기 정치 예. 그 표현을 한 걸로 봐서는 앞으로 국민의힘도 민주당 못지않게 좀 갈등이 많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참고 얘기 안 한 건데요. 앞으로는 마음에 안 들면 족족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이건가요, 그럼 지금요? 할 소리 하겠다는 거네요, 그럼 지금. 자, 그러면 이게 또 앞으로 심상치도 않을 수 있는데 그리고 다음 기사는요. 이준석 대표의 1년을 좀 평가한 그런 기사입니다. 취임한 지 1년이죠. 이준석 잘했다 자평하지만 그동안 보면 갈라치기, 갈등 이런 정치에는 감점 요인 아닌가. 약간 갈라치기 모습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대선 지방선거 2연승 이끌어 최대 성과를 냈는데 윤핵관과의 갈등 최근에 있었죠. 그리고 젠더 갈라치기, 2대남 2대녀 이런 거 얘기를 좀 하고 있군요. 당대표가 분란의 주역이었다 이런 평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지금 윤리위가 예정돼 있어서 거취 논란 가능성 여전히 살아있다. 지금 요 얘기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준석 대표 1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젊은 보수 지지층에도 젊은 세력,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이걸 견인해내는 어떤 기폭제가 될 것 같이 실제 또 그런 역할을 할 걸로 예. 기대를 했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래도 아무리 부인해도 있는 이 나이, 연륜 이런 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공격 그걸 어떻게 이겨낼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걸 잘 이겨냈어요. 예. 문제는 그걸 이겨내는 방법에 예. 아까 평가에 잠시 있었습니다만 설전, 토론 이런 걸로 당 내든 당 바뀌든 무조건 싸워서 토론해서 마을 싸움에서 지지 않는 또 그러다 보면 본인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층만 끌고 가는. 예. 근데 정치라는 건 포용과 갈등의 완화 이게 예. 정치 본연의 기능이자 역할인데 예.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은 오히려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만 그냥 끌고 가는. 그래서 그 지지 세력이 예. 더 외연이 확대돼서 그래서 뭐 대통령도 탄생시키는데 뭐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남는 건 뭐죠? 20대 여성과 남성이 확연하게 양쪽으로 나눠져 버리는 갈라치기라는 네 글자가 이준석의 상징처럼 돼버렸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의 트럼프라는 예. 전혀 정말 정치권에 발을 딛지 않은 엉뚱한 기업인이 나와서 정치를 하면서 그 갈라치기라는 거에 아주 전형이 됐잖아요. 인종 차별 서슴지 않고 했죠. 백인들 똘똘 뭉치게 예. 하는 거 뭐 서슴지 않았죠. 그 나중에 남은 게 뭐였습니까? 나중에 미국 의회 의사당 점거라는 정말 부끄러운 그렇습니다. 사태까지 갔단 말이죠. 그거와 맞비교를 할 수 있을까? 제발 저는 트럼프의 마지막 정착점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공격하려고 하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겁니다. 악마화. 이건 아까 얘기한 토론이나 설전에서 그 다음 단계에 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준석 정치인이 그것까지 가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 저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기철 편집위원, 짧게 이준석 대표 1년, 당대표 1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잘한 것도 있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으로 잘한 부분이 있다면 당원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 한번 관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전에 국민의힘 당원들은 정말 그 당원 명부만 있고 실체는 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와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당원들이 스스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들어옴으로써 예. 당의 체질이 굉장히 건강해졌다. 그런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는 부분을 예.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남 중심의 한쪽의 쏠림 정당에서 이제 예. 서진을 통해서 호남의 유권자들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다가간 점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 예. 지금도 호남에 계속 가겠다고 윤석 대표가 다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15% 정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호남 유권자들도 아 국민의힘도 우리한테 한 발씩 다가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당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원이라든가 서진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칭찬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방금 윤경호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가 독선적인 모습은 당내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지적돼 왔다. 예. 혼자 당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집단지성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너무나 독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고 예. 그 독선이 통하지 않았을 때는 가출을 해버렸다. 예. 가출을 함으로써 더더욱 아. 불신을 받게 됐고 결국 이준석 대표는 신뢰성이 없구나. 그러한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예. 저 당시 윤석열 그 후보자와 이준석 대표가 일시적인 화합과 봉합을 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마음속에 신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신뢰를 과연 얼마나 심을 수 있느냐가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되느냐 아니면 저것으로 끝이냐 이 갈림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저 친윤 윤핵관으로 꼽히신 분들이 바라보는 이준석 대표, 뭐 공도 있지만 대선 때도 좀 몇 차례 보였잖아요. 가출하는 거, 뭐가 이렇게 대입할 때 나가버려서 연락이 끊어지고 직구하고 이런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정치권에서 꾸준히 얘기가 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자기 정치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각오를 밝혀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민들레가 등장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 기사 전해드렸는데 그 위에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결국은 뭔가 좀 출범이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이 기사입니다. 친윤 세력화 당내 우려에 장제원 의원 모임 민들레 불참한다. 이렇게 되면 가장 핵심 의원이 참여를 안 하니까 좀 약간 맥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5일 예정됐던 출범은 일단 보류 상태다. 그러나 향후에 뭐 공천, 뭐 당권 경쟁 이런 거 본격화되면 이거 또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이대로 끝나는 민들레가 아닌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이거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갈등 전선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들레는 쉽게 죽지 않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시 뭐 충분히 살아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정치계에서 의원들 모임은 아주 좀 자연스러운 좀 현상입니다. 이제 크게 보면 뭐 식사를 자주 하시는 그런 어떤 모임, 그다음에 이제 예. 뭐 공부 모임이라 해서 뭐 세미라든지 그렇게 하는 그런 모임, 뭐 그런 다양한 모임이 있는데 이번 이제 민들레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주목을 좀 받기 이제 된 게 예. 결국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핵심을 부르는 우리 장제원 또 의원이 좀 참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이제 그렇습니다. 민심 들어볼래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뭐 그 모임을 이제 운영한다 하니 그럼 공식적인 어떤 당 정책 모임은 뭐가 되냐 뭐 이런 어떤 비판적인 좀 여지도 있어서 좀 예.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어떤 모임 형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좀 더 활발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그 의원들 간에 그런 어떤 모임의 어떤 필요성은 조금 뭐 자연스럽게 더 과거보다는 좀 발생할 거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부 모임도 좀 상당수가 좀 있거든요.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한 또 친목 좀 도모를 좀 넘어서 하는 걸로 또 해석될 수는 있겠죠. 예. 단지 그런데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의원들이 좀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 또 부족한 면도 메울 수도 또 있고 예. 또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어떤 당정 간의 어떤 그런 어떤 거를 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니까 장제원 의원이 조금 억울해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이제 딱 그 예. 폐쇄된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오픈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모임의 형태였는데 이게 당내외 일부 어떤 우려가 좀 예. 너무 좀 지나치게 크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가져서 본인은 이제 불참하겠다 이런 좀 의사 표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뭐 옆에 이제 경쟁 정당 상황인데요. 이 짧게 한 1분 정도로 딱 전망을 해주세요. 이거 민들레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글쎄 이제 전 뭐 윤들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윤들레요?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지금 당장은 홀씨를 버티기 직전에 잠깐 좀 쉬어가는 거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당내 윤핵관의 자리를 놓고 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예. 장제원 의원은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계속해서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권성동 의원은 당내 윤핵관 행세는 내가 1인자인데 이게 뭔 소리냐라는 그런 견제가 있고 이래서 원내대표가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권성동 의원이 지향하는 것은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에 이어서 당대표를 지향을 당연히 하겠죠. 예. 그래서 당내 윤핵관은 나다라는 생각이 권성동 의원이 지금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둘 사이에 약간 갈등의 앙금이 생겼죠. 근데 이걸 이제 일단은 현명하게 성동이 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학연과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 두 사람이 봉합을 했는데 민들레 홀씨가 퍼지는 날은 뭐 곧 올 겁니다. 계절을 거스러 갈 수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내부 안에가 서로 약간 이게 갈라지고 서로 적대시하고 그런데 결국에는요 힘을 갖기 위한 싸움이 아닌가 결국은 뭐 정치가 그렇긴 하지만 이건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싸움 딱입니다. 싸움 딱이요. 뭔가 잔잔하게 이해가 되는데 싸움 딱이 등장하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 얘기네요. 자, 대남 총괄 통일전선부장입니다. 이 자리에 냉면 목구멍 발언으로 유명한 리성권 여기 있습니다. 이거 좀 꽤 지났어요, 몇 년. 근데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네. 리성권. 여기에 지금 굉장히 강경 발음. 뭐 외무 쪽 담당을 했잖아요, 북한에서. 근데 통일전선부장이 됐다. 그리고 외무상엔 김여정, 최측근, 최선희. 여기 역시 강경 발언하기로 좀 유명한 분인데 다 이렇게 됐군요. 여기 보면 이런 가운데 김정은 강대강 정면 승부 투쟁하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대적 투쟁 이런 언급도 하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북한 방송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 비서동지께서는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시고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화합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강경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요. 우리가 상대할 인물인데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 강경 발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외무상 최선희, 통전부장 리성권, 싸움 딱형 협상가. 근데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협상가인데 싸움 딱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협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좀 분석이 돼 있습니다. 요거 유경 의원님, 싸움 딱형 협상가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미국을 겨냥한 거다 저는 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을 인정해야죠. 북한은 한국을, 대한민국을, 남한을 자기들의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걸로 저는 봅니다. 어디까지나 미국이에요. 예. 근데 미국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느냐? 벼랑 끝까지 가거든요. 그 벼랑 끝이 뭐였냐? 최근에 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쐈죠. SLBM 뭐 거의 뭐 쏜 거나 마찬가지죠. 예. 남아 있는 7차 핵실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벼랑 끝으로 가면 미국은 항상 북한에게 막후에서 협상을 하자라고 사인을 보내더라. 그거에 대비하는 어떻게 보면 최선희 발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리성권 같은 사람이 대남 선전부장 이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파트너가 될 텐데 이건 미국과의 협상 다음에 부수적인 거다. 그 두 사람의 성향이 비슷하다는 게 앞으로 북한이 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나 또는 출범한 지 벌써 1년 훌쩍 지났는데 전혀 교류가 없는 미국과도
강하게 대응을 하겠다. 뭐 그 사인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참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예. 험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미 의원님, 뭐 짧게 좀 질문 드릴게요. 그 북한도 또 다시 벼랑 끝 전술로 가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핵실험이 지금 임박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특히 이번에 된 이 두 사람을 보면은 예. 대남 협상은 이 군인 출신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뭐 냉면 목구멍 넘어가냐 예. 이 발언으로 그 어떻게 성정이 잘 드러나 있는 사람이고 대미 협상은 이제 첫 여성 협상가라고는 하는데 이분이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 때 예. 실무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싱가포르까지는 뭐 잘 됐는데 하노이 때 깨지고 이러면서 그때 독설 담화를 냈던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입니다. 기자들 우리 네. 남쪽 기자들 불러서 뭐 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 이 하노이 회담에 이 결렬 책임을 지고 혹시 숙정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그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고 예. 오히려 핵심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굉장히 강경한 얘기를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했을 것이고 이 아마 최선희라는 사람이 대미 협상가로서 자리를 예. 붙이게 되는 오히려 계기가 된 걸로 봐서 앞으로 대미 협상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좀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소개해드리죠. 요즘에 연일 정부가 반도체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반도체를 키울 인력을 양성하겠다, 대학 정원 늘리겠다 하는데요. 그런데요, 현실을 보면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교수도 실험실도 부족, 학생 숫자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 빠진 반도체 학과 증원 속빈 강정이다. 자, 이미 증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다. 이미 지방에 있는 곳 4곳은요, 반도체과 있는데 정원 미달이랍니다. 학생 못 구하고 있는데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요. 상황이 이렇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반도체 전반 처우 개선 위해 예산 증액 대규모 투자 시급하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마저 소개해드리죠. 역시 이제 비슷한 지적들 좀 하고 있어요. 지방 사립대 반도체학과 이미 미달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반반 증원한다는 정부의 계획. 이게 됩니까 지금? 땜질 처방이라는 거죠. 교수, 장비, 실력 등등등 이런 거 다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